제가 속이 좁아가지고 글씨가 좀 작게 쓰거든요. 뒤에 보시면, 뒤에서 들으시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제 여기가 꽉 차면 글씨 크게 쓸 겁니다. 많이 데리고 오십시오. 일단은 같은 데에다가 많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글씨가 좀 작아진 것 같습니다. 저기 뒤에 보이세요? 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네. 네네. 왜냐하면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법률, 아까 법률에 근거되리란 말 썼잖아요. 그게 뭐냐면 과세 근거가 법률이다라는 말 쓰려고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납세 의무자도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하면 세금을 물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첨가한 것 뿐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냥 요 두 개 정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지 강의 책에 있는 거 다 못 외우잖아요. 어차피. 그죠? 뭐 귀여운 소리가 난 것 같은데요? 벨소리? 애들 저기 게임할 때 뽀로롱 뽀로롱 소리 같은데 알람 아닌가 모르겠네. 자 그럼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이제 244페이지 큰 2번 조세의 특징 그래가지고 이미 우리가 설명드린 부분들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괄호 1번 과세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국세 또는 지방세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 2번 조세의 목적은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데 있다 라고 하지만 기본 본원적인 목적은 재정수입 확보가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책적인 목적도 상당히 많이 있죠. 가령 지금 부동산 투기가 심하면 어떡합니까? 투기 방지하려고 세금을 중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그 부동산 세금들은 대부분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중과세하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목적. 그런 것도 있다는 정도 알아두시고 일단 시험 문제에서 일단 관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거냐. 시험 문제에서 조세란 오로지 재정 수입만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면 틀리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조세는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직접적 개별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세를 돈 내면서 바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라는 게 있다 없다?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대답 안 하니까 객관식으로 할게요. 객관식인데 오지선다까지는 귀찮으니까 이지선다. 1번 또는 2번. 1번 안 바란다. 2번 바란다. 힌트를 드릴게요. 답은 무조건 2번. 1번, 2번이 무조건 2번이니까 졸다가 물어보면 그냥 2번 그러시면 돼요. 그것도 귀찮다. 이렇게 2번 하시면 됩니다. 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 가끔씩 3번도 있습니다. 그래도 답은 뭐라고요? 2번. 무조건 2번. 자, 바랍니다. 바라는데, 바라는 게 뭐냐면, 치안이죠. 치안. 경찰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뭐 SOC 투자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거를 바라긴 하는데, 돈 낸 사람한테, 10억 낸 사람한테 10억만큼 해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령 길 가는데 여러분이 도로를 걸어가는 건 다 세금 효과입니다. 근데 길 가면서 10억 낸 사람 길을 따로 뚫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세금 안 낸 사람 못 가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문제 뭐가부터 항상 직접적, 개별적 보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론적으로는요, 간접적인 보상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시험 문제는 보상이 없다라고 맞다고 보셔도 돼요. 대신 조문에 뭐라고 붙어야 돼요? 직접적인 말이 붙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냥 보상이 나왔는데 틀렸어요. 그러면 그때 그거 내세요. 이의신청 내세요. 그죠? 그건 갈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괄호 4번입니다. 조세는 법률에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된다. 사실은 이제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세금을 내야 될 의무자. 별거 아니에요. 세금 낼 사람 이러면 되는 건데 이걸 한자말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금 내야 할 사람들 결국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다음 이건 강제성입니다.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과세권자가 부과하기 싫어도 과세를 해야 되고 당연히 납세의무자 돈 내기 싫어하니까 그런데 납세의무자도 내기 싫어도 무조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됩니다. 강제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근거라는 거는 이거는 강제성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된다라고 했는데 과세요건이 뭐냐? 과세요건. 자, 여러분 과세요건은요. 과세요건은 뭐냐면 누가가 뭐죠?
누가를 뭐라 그래? 교재 한번 보세요. 납세 의무자. 그죠? 또 뭐라고 됐습니까? 과세 요건에 네 가지. 과세 대상이 있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하고요. 이건 뭐냐? 누가 무엇을이죠? 누가 무엇을 할 것이 세금을 낼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토지를 샀습니다. 세금을 누가 내야 돼요? 여러분이 뭐에 대한 세금을요? 토지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을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외우지 마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부동산가액이 10억이다. 10억 곱하기 4%에서 4천만 원 냅니다. 이렇게 세금 계산하죠. 이런 방식입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기본 모양이에요.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 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대상입니다. 요게 금액이면, 요게 수량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건 금액이죠. 그럼 10건 곱하기 만원 그러면요. 10만원 이렇게 되죠. 그럼 과세 표준이 금액이다. 그 값가짜를 씁니다. 값가짜. 가격을 따라간다. 그래서 종가세라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수량이죠. 수량. 건이니까. 수량을 따라가요. 뭘 따라간다고요? 수량을 따라간다. 종량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부분은 뭘까요? 대부분은 뭐가 되죠? 대부분은? 여러분 다 금액이 계산하잖아요. 부가가치세도 금액이고, 취득세도 금액이고, 등록세도 금액이고, 소득세도 금액이고. 자, 그런데요. 일단 이렇게 보면 누가 무엇을 얼마나죠? 얼마나인데 이거는 직접 안 나오니까 이건 뭐가 되죠? 1, 2, 3,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누가 뭐에 대하여 얼마나 세금 낼 거냐는 얘기입니다. 이 기본 모양이에요. 이렇게. 말란 김에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것은요. 항상 세트인데 공통 세트입니다. 공통 세트라는 건 뭐냐면 법인세 과세표준 곱하기 법인세 세율을 하면 법인세 산출세액이고 취득세 과세표준 곱하기 취득세 세율을 하면 취득세 산출세액이고 이렇게 모든 세법에 거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다? 산출세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지금 여기에 지금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외울 필요는 없다. 당장은 외울 필요 없고 일단 이해만 해주세요.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강제적인 수단이다. 그 다음에 6번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자, 여러분 조세는 원래 돈으로 냅니까? 아니면 물건으로 냅니까?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돈으로 내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물건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물건 납부가 원칙이었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라든가 고려시대 같은 데 보면 배 몇 필, 쌀 몇 sol 이렇게 됐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면 물건 내는 거를 물납이라고 합니다. 자, 현대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중에서 지금 보면은 물납이 가능한 게 지금 재산세가 물납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물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없어졌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국세 중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물납이 인정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종부세, 양도세, 법인세를 다 지워주십시오. 2016년도부터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개정이. 일단은 거기다 따로 하나 써주십시오. 재산세. 결국은 재산세와 상증세만 물납이 된다. 간단해졌죠, 그죠?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재산세하고 상증세. 근데 우리 상증세 공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빠졌습니다. 자, 그 정도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제2절 조세의 분류. 자, 조세의 과세 유치에 따라 분류 보면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우리 다음 페이지 247페이지 보시면 아주 복잡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 외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외우면 머리 뽀개지죠? 자, 먼저 일단 국세에 뭐가 있느냐 하는 건데요. 국세는 기본적으로 보자면 국가가 부과한 조세인데 주로 세무세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고할 때 세무서를 찾아가는 세금도 전부 다 국세가 되겠습니다. 자, 국세에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 소부. 자, 요거 외우지 않아도 다 압니다. 법은 뭡니까?
법인세, 소는, 소득세, 부는, 부가가치세. 요거 외우지 맙시다 하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요거 다 알고 있으니까 시험에 나왔을 때 이거는 맞추는 문제죠.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할 때 뭐가 나왔었습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 나왔습니다. 상증세, 그리고요 종합부동산세, 이게 나왔었죠? 여기까지만 일단 오늘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일단은 요것들은 자주 봐가지고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무작정 다 외울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근데 이런 얘기 하면 꼭 있더라고요. 이걸 복사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서로 마주보면서 외워요. 맞추기. 서로 마주보면서. 그것도 끝나고 저 뒤에 혼자 앉아 두 분이, 어떤 게 대부분이 여자분들끼리 하시는데 가끔씩 남녀분이 하시더라고요. 남자 여자 마주보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 코팅해가지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고 중요한 사항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는 세목이란 말 썼습니다. 세목을 뭐라고 한다냐면요, 세법의 이름을 세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이 세목이죠. 법인세라는 게. 취득세 역시 세목이죠. 자, 바로 2번으로 갑니다. 지방세.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인데요. 일단 지방세법에 보면 지방세 관계법이 세 가지입니다. 원래 지방세법과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거 출처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개.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기본법이 뭐냐면요, 요 일반 사항을 적어놓은 법이 기본법입니다. 국세도 원래 국세기본법 이런 게 있어요. 용어라든지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기본법 내용이에요. 사실은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을 섞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일반 사항들.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제한세를 각각 지우는 게 뭐냐면 지방세법입니다. 그 다음에 감면이 있습니다. 감면, 세금을 빼주는 거. 감면들을 쭉 적어놓은 게 뭐냐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국세로 따지면 조세 특례 제한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세기본법, 각종 세법, 그리고 뭐가 있죠? 조세 특례 제한법 있듯이 지방세도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여러분 공부 주관식 하십니까? 객관식 하십니까? 객관식이죠? 객관식은 시험만 맞추면 돼요. 요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5개 중에 답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논술용으로 다 못 써도 포인트만 알면 시험을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법이 쉬운 거예요. 그 필요한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때는 개수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개수. 지방세 한 개면 몇 개라고요? 3개. 그 3개인데 4개 써놓으면 틀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틀린 거를. 자, 이렇게 보시면요. 지방세법은 보면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광역지자체하고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편제가 도의 경우와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도의 경우는 광역지자체가 도이고 기초지자체가 시 또는 군이 됩니다. 근데 특별시, 광역시는 특별시, 광역시가 광역지자체고요. 기초지자체가 구입니다. 그래서 이거 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지자체인 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수원에도 구가 있습니다. 그죠? 수원에 구가 있는데 수원에서 구의원을 안 뽑아요. 지자체별로 지자체의원을 뽑는데 수원은 경기도의원과 수원시의원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에 있는 구는 지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인천광역시에 있는 구는 어떻습니까? 지자체죠. 서울에 있는 서초구는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서울시의원과 서초구의원을 뽑아요. 그럼 수원에 있는 시의원과 서울시의원이 맞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극상입니다. 같은 시의원이 아니죠. 결국은 특별시, 광역시와 일반 도지역이 이 구조를 갖다가 이원화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세금도 이렇게 별로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세라는 게 있고 시군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가 있고 구세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더하면 뭐가 됩니까? 도세하고 시군세를 더하면 이것이 지방세. 이거 더하면요. 역시 이것이 지방세. 두 개는 같아야죠.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수원과 서울의 세목이 다르다. 그러면 이사 올 거 아닙니까? 적은 대로. 이건 같아요. 다만 이게 50, 이게 50해서 100%라고 했을 때 가정입니다. 딱딱 떨어진 거 아니고 이게 70%, 그 다음에 30% 해가지고 100% 이렇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금이
도세도 있고 특별시 광역시세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취득세. 취득세는 도세에도 있고 특별시 광역시세에도 취득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우리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세목이 도에도 있고 특별시 광역시도 있죠. 그리고 어떤 세금은 기초세금의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기초지분세에 있고 구세에도 역시 재산세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요거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대표적인 우리 공부하는 게 뭐였습니까? 취득, 등록, 재산이에요. 결국은 취득, 등록, 재산 세 가지가 어디 들어가냐면 알면 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취득세는 보니까 뭡니까? 전부 다 광역, 지자체가 부과한 조세죠? 전부 다. 굳이 이거 따로 외울 필요가 없겠네요. 광역, 지자체가 부과한다 라고 합니다. 재산세는요? 기초, 지자체가 부과한다. 그럼 한 가지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등록면허세는 어디 들어가느냐? 등록면허세는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외울 사항은 아닙니다. 당장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일단은 취득세는 도에서는 도세고 특별시 광역시세 가면은 이때는 특별시 광역시세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는 나눠진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지방세 체계를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에 특별시 광역시세에 취득세가 있고요. 도세에 보면 역시 취득세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취득세는 광역지자체인 도와 특별시 광역시가 부과한 조세다. 취득세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취득세만. 다른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시험에서 물어보면요. 그냥 찍으세요. 안 해오셔도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공부하실 때 안 가르쳤는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안 가르치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 안 하는 사람 욕하지 마시고요. 알아요. 아는데 그것까지 강의하면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 나온다. 그리고 강의 안 합니다. 저는. 10년에 한 번 꼭 나온다. 저 욕하지 마시고 그때 찍으세요. 어차피 그 부분은 16문제 중에 두 문제 이내예요. 한 문제 정도? 안 배운 거 나오는 거. 근데 안 배우는 거 한 문제 맞추려고 책 한 권을 엄청나게 공부를 한다? 그럼 대학원 가야 됩니다. 부동산학과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것들은요. 취득세 두 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구세에 재산세 있습니다. 재산세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시군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재산세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가 도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세에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가 도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구세에 보면 등록면허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일단 요것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메모장에 써놓으셔야지. 정리하셔야죠. 메모장에다가. 그래 놓으시고 짬짬이 보셔야 됩니다. 짬짬이. 지금 당장 외워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그리고 암기는 언제 기억나야 되느냐? 시험 보는 날만 기억나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면 어떡합니까? 맥주 한잔하고 노래방 가서 막 흔들죠? 그럼 이제 막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지식이 싹 날아갑니다. 한 달 지나면 비가 새가 뭔지 몰라요. 근데 그때가 다시 공부하면 됩니다. 어쨌건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암기 안 돼도 괜찮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날 공부하고 외우면 된다니까요. 시험장에서만 기억나면 돼요. 근데 열심히 했다가 성격이 비관적이에요. 시험 보는 날 쫄아가지고 하나도 못 썼어. 근데 끝나고 나서 잘 나옵니다. 참 그 비극이죠. 시험 때만 기억나면 되는 거예요. 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입니다. 2017 248페이지. 조세 정가 유무에 따른 분류. 자, 이거는 시험에서 물어보면 조금 어렵습니다. 개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가운데 쏠아가지고 계속 일로 가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매출과 매입이 있는데 매출이 1000만 원이고요. 1000만 원이고 매입이 600만 원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부가가치가 얼마냐면 400만 원입니다. 매출 빼기 매입해서 그 부가가치 곱하기 10% 해가지고 40만 원 납부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부가가치세 해가지고 소위 VAT 그럽니다. VAT. 자, 이거 배트 그러시면 안 됩니다. VAT라고 하셔야 돼요. HOT를 하트라고 그러면 애들한테 욕먹듯이 이것도 VAT라고 합니다. 자, 가치의 증가분에 부과하는, 가치의 증가분에 부과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인데요. 지금 우리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는데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뭐가 한다면요.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갖고 간접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일단은 이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세금을 어떻게 하냐면요. 세금을 어떻게 합니까? 세금 부담을 전가시켜요. 누구한테요? 담세자한테. 그죠? 내 돈 내면, 내가 내 돈을 내면 이건 내가 내는 세금인데 남의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신고를 하거든요. 세금 부담을 전가시키는 거죠. 이건 딱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말로 쓸 수 있는 건 딱 요겁니다. 세금 부담을 전가시킨다. 왜? 이유는 뭐냐? 납세 의무자 담세가 다르니까 전가시키죠. 이게 간접세입니다. 간접세로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원래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대표적인 간접세인데요. 간접세인데 그러면 이 부가가치 곱하기 10%에서 세금 내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슈퍼의 물건 있잖아요. 몇 가지인 것 같아요? 수만 가지. 수천 가지입니다. 수천 가지도 오늘 들어올 때 단가와 내일 들어올 때 단가가 달라요. 그 수천 가지를 단가별로 다 맞춰야 돼요. 매출 얼마? 매입 얼마? 껌껌이. 죽이죠. 그 정리하느라고 직원 5명 뽑아야 돼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한국은 매출 곱하기 10% 해가지고 1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매입 곱하기 10% 해가지고 요거를 60만 원 했습니다. 요걸 뺍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40만 원 되죠? 그럼 요거를 뭐라 그래요? 매출에 대한 세금이니까 이거 뭐라 그러죠? 매출 세액. 요거는 매입에 대한 세액이니까 매입 세액. 요거는 세액은 세액인데 어떻게 하는 세금입니까? 내는 세금이니까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내는 세금 그럴 수 있습니다. 한 10년 지나면. 지금 뭐라 그래요? 한자말로. 그렇죠. 납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은 뭐라고요? 납부세액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물건의 매출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현금은 얼마 받아요? 현금은 1,100만 원 받습니다. 왜? 부가세 100만 원을 더해서 1,100만 원을 받습니다. 현금을. 자, 여러분 용산 가가지고 그 컴퓨터를 사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애들 컴퓨터 살려고 용산을 갔는데 컴퓨터 1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세금계 한사 끊어주세요 했더니 110만 원입니다 그래요. 제가 한마디 딱 했습니다. 됐습니다. 왜요? 우리가 세금계산을 끊으면 100만 원 부가세 더 내야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이 100만 원은 누가 낸 거냐면요. 현금 100만 원 받는 1,100만 원. 이건 누가 냅니까? 담세자가 누가 됩니까? 소비자가 낸 세금이죠. 1,100만 원 중에 1,000만 원 누구 거야 이거는요? 사업자라고 해요. 사업자. A라고 하죠. A라는 사업자 돈인데 X라는 소비자가 돈을 주면서 1,100만 원을 줬는데 이거는 뭘로 내라? 세금으로 내둔 겁니다. 이거는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사업자가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사람은 세금을 100만 원을 딱 구분해 가지고 세금으로 내라라고 구분해서 준 겁니다. 그럼 세금계산서 항상 뭐가 적혀 있습니까? 오른쪽에 부가가치세가 적혀 있죠. 그건 의미가 뭐냐? 네 돈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판 사람 돈 아니니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라? 세무세 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지금 내가 물건을 사면서도 역시 얼마를 냈습니까? 얼마 줬어요? 660만 원을 줬는데 이건 누가 부담했습니까? 사업자인 A가 부담을 했습니다. 내가 부담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60만 원만큼 여기서 뺐죠.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은 물건을 팔면 이걸 떼어가지고 금고에 넣어놔야 돼요. 100만 원을. 그러다가 내가 물건 산 게 60만 원 있으면 60만 원을 금고에서 빼냅니다. 그럼 돈이 금고에 얼마나 봐요 이제? 40만 원만 남습니다. 그럼 내 돈은 부담한 게 있어요? 없어? 나는 부담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세금 부담한 게 없습니다. 왜요? 빼고 100만 원 중에 40만 원만 납부하잖아요. 그죠? 이 40만 원 누가 부담한 겁니까? 역시 소비자가 부담한 100만 원 중에 4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그럼 담세자가 누굽니까? 소비자죠. 이거를 신고할 때 신고는 누가 해요? 신고는 사업자인 A가 하는데 담세자는 세금 부담자는 누가 하냐면요. 역시 소비자가 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신고하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죠. 근데 담세자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다르니까 간접세라고 합니다. 결국은 세금 부담을 다 누구한테 떠넘겼습니까? 소비자한테 떠넘겼죠. 그럼 이게 산 사람이 누구냐?
그게 콜라예요, 콜라. 만짜리를 빼버리죠. 1,000원, 100원, 1,100원 냈습니다. 우리 애입니다. 우리 애는 용돈 가지고 물건 삽니다. 얘한테 지금 1,100원을 줬는데 얘가 나중에 사업자라고 한다면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근데 사업자가 아니니까 신고를 못하죠. 결론은 이 100원을 누가 부담합니까? 궁극적으로. 사업자는 신고하면 내가 이게 상계되죠. 거꾸로. 그 매입세 공제 받아서 부담 안 해요. 모든 국민이 사업자가 어떻게 됩니까? 돌고 돌아버리죠. 근데 소비자는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자기가 산 거를 공제를 못 받아가지고 결국은 요 부가가치세 누가 부담하냐면요. 최종 소비자가 다 떠안습니다. 최종 소비자가. 그래서 간접세라는 것은 결국 전가시켜요.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그래서 요거를 간접세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이해하시라는 의미, 이해. 요거 이해하시면 왜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인지 물어보면 절대 안 틀립니다. 그리고 이 간접세의 특징은 뭐냐면 특징이 자, 여러분 세금계산서는 세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매출 1,000만 원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 1,000만 원의 소득세가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000만 원 중에 소득세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소득세는 무슨 세금이라고요? 직접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는 그 나이트클럽이나 또 아니면 캐바레나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개별 서비스라는 게 붙거든요. 왜 안 좋아하세요? 전 나이트클럽 좋아하는데요. 어쨌건 거기 보면 입장료에 얼마, 입장료 1인당 얼마의 개별 서비스를 붙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고급 전자제품 사면은 거기 뒤에 딱지가 붙어 있는데요. 개별 서비스 얼마가 적혀 있습니다. 그 돈은 딱 구분해서 내면 그 돈 가지고 사업자가 쓰지 말고 세금으로 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이 이 구분 징수를 합니다. 하는 그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개별 서비스 같이. 이게 간접세입니다. 자, 직접세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겠죠. 거의 대부분이 직접세이기 때문에. 자,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인데 세금 부담을 전가시킨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시험에서 물어보면 틀릴 방법이 없다. 대부분 문제를 거꾸로 내보면 압니다. 이렇게 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틀리게 할까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모의고사 같은 문제를 낼 때 간접세 틀리면 안 돼요. 직접세 한세 구분을 틀리면 안 됩니다. 왜?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납세자 담세자가 다르고 세부담 전가죠. 전가. 이렇게. 그래서 세목은 두 개만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하고 개별소비세. 원래 개별소비세가 옛날에 특서세였습니다. 특서였는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됐죠. 자, 큰 3번 조세에 대한 사용 목적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목적세가 중요한데요. 목적세는 그 세수를 세금을 거둘 때 사용 용도를 미리 정해놓고 받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세법 이름을 세목이라고 했습니다. 세목에 이미 목적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적세가 아닌 거 골라라 하면 골라낼 방법, 틀릴 방법이 없습니다. 보시죠, 밑에. 동그라미 이거 세목을 보면 교육세, 뭐였습니까? 교육재정 확충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을 위해서 도와주게 목적 얻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자원과 시설을 위한 세금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요 목적세는 틀릴 방법이 없어요. 그럼 취득세는 취득을 위해 씁니까? 아니죠. 법인세는 법인을 위해 씁니까? 아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사용 목적을 용도를 정해놓고 걷는 세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쓸 때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쓸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249페이지에 있는 그 보충란은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세도 한번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조세는 보통세다. 그 다음에 04번입니다. 큰 세번 249페이지 과세객체단 인적기성 요구에 분류. 자, 이게 예전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참 이거 가지고 시험에서 좀 어렵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인세 물세를 구분합니다. 인세 물세. 근데 인세는 여러분 책 보지 말고 인세는 뭘 기준으로 합니까? 사람을 측면으로 하죠. 사람 측면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모든 귀속분을 다 더합니다. 인별합산이라고 해요. 인별합산. 대표적인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A라는 개인이 가령 서초구에 장사를 하고 종로구에 장사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합산과세한다는 건 뭘 따른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물세는요.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물건별로 하니까 사람이 100번, 1000번 구입해온 거는 어떻게 합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각자 물건별로 과세를 각각 합니다. 그러면 한번 집에 갈 때 한번 아파트 사보시라니까요. 취득세 건별로 낸다니까요. 여러분이 10건을 사도 취득세는 건건이 각각 내요. 그럼 취득세는 무슨 세금이라고 볼 수 있죠? 물세. 근데 재산세 같은 경우 나중에 보시겠지만 토지의 경우에 토지를 소유자별로 다 더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성격이라고요? 인세. 그 다음에 사람별로 물면은 무슨 세금이죠? 인세입니다. 그 주민세 중에서요. 사람별로 8,000원 이렇게 내는 세금이 있거든요. 균등부분 주민세. 이건 당연히 물세죠. 인세죠.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보면 인세는 소득이나 재산이 귀속되는 사람에다 주쳐놓죠. 사람의 능력이나 인적 사항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사람을, 결국 여러분, 사람자가 나오면 무슨 세금이요? 인세. 어렵지 않아요. 외울 사람 아닙니다. 두 번째, 괄호 2번. 물세는, 조세 능력 부담과 관계없이 물적 측면에 감안하여, 그죠? 근데 물세는 개개인의 수입에 재산세에 부과하기 때문에 개별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적, 인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체는 틀릴 일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인세와 물세의 특징입니다. 자, 인세의 특징은 당연히 인적인 사항을 고려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요거는 뭐냐면 인별합산과세라는 제도가 있으면 인세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종합소득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별 소득을 다 더해서 과세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경우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합산과세. 일단 여러분들은 사람별로 합산한다라고 하면 무슨 세금이라고요? 인세. 근데 소득세는 뭐가 있냐면요. 인적인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 있듯이 사람별로 공제를 하죠. 이것도 인세. 두 개요. 일단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두 가지. 그럼 물세는 뭐 당연히 뭐가 됩니까? 물세는 물건별로 개별 과세합니다. 물세는 당연한 얘기죠. 이런 얘기들. 그런 정도요. 자, 그래서 종류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줄만 쳐놓으시고, 저 인세를 보시면 인세로 올라가면 가로 1번에 인세, 동그라미 2번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토지 세 개에다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05번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 자, 이건 아까 설명 다 드렸습니다. 원래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나오는 걸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때 과세표준을 금액으로 하면 금액을 따라가서 종가세, 그 다음에 수량으로 하면 종량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괄호 1번입니다. 종가세란 과세 물건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입니다. 즉 과세표준이 금액이면 종가세고요. 그 다음에 그 과세 표준이 물건이면 종량세라고 합니다. 자, 대부분의 세금들은 종가세입니다. 종량세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괄호 2번의 동그라미 2번의 세목 중에 등록면허세 중에 일부만 주셔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거는 나중에 공부하시면 아실 사항인데, 우리가 공부하는 세금 중에 물세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일단 주셔놓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06번 조세 독립세에 따른 분류. 자, 우리가 지금 얘기했다시피요, 취득세에는 뭐가 뭐냐면요, 취득세액의 10% 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없습니다. 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독립세, 취득세를. 여기 따라 붙는 농어촌 특별세를 부가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덧붙인 세금이죠. 우리끼리 빈대세라고 그래요. 빈대세. 원래 빈대가 개한테 붙으면 개피를 빨아먹어요. 그리고 새에 붙으면 새피를 빨아먹고 날아다닙니다. 그 특징이 항상 따라다녀요. 본래의 세금을 따라다닙니다. 가령 지금 보면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도 붙고 그 다음에 여기 재산세도 붙는데요. 여러분 등록세는 신고 납부하죠. 내가 신고합니다. 근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신고합니까? 고지됩니까?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러면 여기 따라붙는 지방교육세도 요거는 정부가 고지라고요. 요건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빈대다 보니까 자기의 개성이 없습니다.
항상 본세의 개성을 따라다녀요. 신고하면 따라 신고하고, 고지되면 따라 가서 고지하고, 요게 가산세 물면 요것도 가산세 물고, 요 가산금 물리면 요것도 가산금 물리고, 이런 식으로요.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독립세 있고요. 부가세는 다른 세금에 부과하여 부과한 조세이다. 줄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노후주택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두 개요. 나머지 얘기는 251페이지는 읽어보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07번은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인데, 자, 이미 우리는 다 설명드렸죠. 이렇게요. 취득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양도할 때 양도세, 이렇게요. 일단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로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52페이지 조세 용어의 정리. 자, 일단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방자치단체는 설명도 이미 드렸습니다. 그죠? 아까 지자체의 구분이 있었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있었다는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지방세 관계법 5번에 보면 세 가지가 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다음에 7번 과세표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과세표준은 항상 세트입니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해가지고 산출세율 구하는 구조다 라는 말씀 드렸고,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갑니다. 법정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은 뭐냐면, 여러분 취득세를 신고할 때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이요? 60일 맞습니다. 참 세법이 좋아요. 안 그래서 수적으로 물어보면 대답이 딱딱 나오니까. 자, 이거는 신고기간입니다. 기간이에요. 신고기간입니다. 그리고 기산점이 있겠죠. 그죠? 기산점이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산점은 취득세 같은 게 뭐가 되냐면, 취득세는 뭐가 됩니까? 취득한 날이죠. 그럼 기한은 며칠째요? 60일째입니다. 요게 기한이죠. 이게 법에서 정하는 법정 신고 기한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얘기죠. 뭐 취득세는 60일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취득세 신고 기한 60일입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아, 밑에 있네요. 난 모르고 알아서 하는 줄 알았더니 밑에 바로 있네요. 보충란에. 아, 상당히 여러분들 그냥 대충 티 안 나게 아는 척 하시네요. 밑에 있는 거 보고 읽으면서. 자, 지금 앞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요약한 거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장 여러분들하고 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아예 공부를 뒤에 걸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는, 나중에. 제 공부 다 끝나고요. 강의 끝나고 돌아와서 이 앞에 거 다시 한번 1장은 다시 보셔야 돼요. 1장, 챕터 1, 챕터 2는. 자, 세무 공무원은 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 자, 납세자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자, 납세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납세 의무자하고 징수납부 의무자. 그래서 이제 크게 다시 납세 의무자는 네 가지로 나눠지죠. 네 가지 나눠가지고 본래의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그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일단은 본래 납세는 다 아시죠? 그죠? 문제가 없어요. 세금을 내는 사람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세법에 따라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3번으로 먼저 내려가면 연대 납세 의무자. 하나의 납세 의무에 관하여 납세 의무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일단은 이 사람이 이행을 못할 경우에 해당 납세 의무자 관계 있는 자로 하여금 상호 연대와 동일한 납세를 지게 하는 자를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말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요거는 뭐냐면요. 납세 의무의 확장입니다. 확장. 이 사람 거를 이 사람들이 더 받아낸다는 얘기죠. 딴 사람이 세금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연대납세는 뭐라고 되냐면 타인이 전액을 대신 납부하는 거를 연대납세라고 합니다. 전액이에요, 문제는. 지금 원래 본래 납세자가 A인데 A가 세금을 못 내면 타인이 이 사람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죠. 왜 남의 세금을 내가 내야 되는 얘기입니다.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 거를 연대납세인데, 제2차 납세는 뭐라고 되냐면요.
제2차 납세는 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가름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해하기 힘들고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지네 이제. 체납 처분 후에 부족액을 납부하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A라는 사람이 있고 B, C, D가 있습니다. B, C, D를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재산을 보겠습니다. 재산이 A가 4천만 원이 있습니다. 4천만 원이 있고 B는 3억, C도 3억, D도 3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이. 근데 A, B는 현금을 3억 가지고 있고 C는 유가증권을 3억 가지고 있고 D는 토지를 3억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을 못 낸 거를 체납액이라고 합니다. 체납액이 A가 1억이 있습니다. 1억. 그러면 정부는 지금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죠? 정부는 뭐라 되냐면 연대납세는 타인이 전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부는 A, B, C, D 중에 골라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요. 자, 일단은 전액이다 보니까 걸린 사람이 전액입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청구하시겠습니까? A, B, C, D 중에? B요? 일단 A한테 청구하는 건 이건 변태입니다. 왜요? 4천밖에 못 받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연대납세를 진 거거든요. 이 사람한테 받으면 4천밖에 못 받는데 딴 사람은 재산이 많으니까 이 사람한테 받으라고 연대납세를 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을 안 고치고 딴 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서 뭐냐면 전액이에요. 전액. 이 사람한테 바꾸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중에 전액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대부분 현금한테 청구를 하겠는데 여러분 같으면 내겠습니까? 근데 왜 현금에 청구해요? 그죠? 현금 가진 사람 청구하면 마누라한테 파묻으면 됩니다. 돈 안 주면 돼요. 없다 그러면 돼요. 현금은 내가 없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부가 현금 3억 있는 거를 몰라요. 방법이 없어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일로 간다고 얘기하시겠죠? 맞아요. 맞는데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금융실명 관련 법률 따라가지고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절차가 복잡해. 하면 되는데 제일 편한 게 뭐냐면은 부동산은 조회가 세무공무원이 조회하면 금방금방 나와요. 즉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편해요. 토지 몇 평 곱하기 공시지가 하면 금액이 쫙 나와버리죠. 그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청구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D입니다. 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고민을 무지하게 합니다. 남자는 일단은 술을 먹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술을 일주일 마시고 대부분 핑계를 내죠. 술 먹어야 머리가 정리가 된다. 네, 맞아요. 진짜예요. 근데 술 먹고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봅니다. 아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다 물어봤는데 결론은 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거를 안 내고 버티는 사람.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멍청이, 바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결국은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기를 했어요. 왜 내야 되느냐? 이거를 안 내면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물건을 압류 처분하고 강제 경매 처분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팔아버리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팔면 3억을 받죠. 정상 3억을 받는데 이거를 경매 처분하면 3억, 1억 5천에서 2억 정도밖에 못 받아요. 소위 청산가치라고 해요. 청산가치. 급하게 팔면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제값을 못 받아요. 그러더니 돈을 갖다가 납부를 하는 게 낫다. 납부를 1억을 하고 나중에 팔면 3억을 받아요. 천천히 팔면. 그리고 오히려 2억이 남지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판단에 의하자면 이게 납부가 원칙입니다. 근데 상당히 속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내가 남의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중에 가장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 A가 문제는 얘가 4천만 원이 있어요. 재산이. 이게 미치고 팔짝 뛴 노릇이에요. 잠이 안 오죠. 쟤를 빨가벗겼다면 내가 괜찮은데 그나마 쟤는 재산이 남아있는데 나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 이 것만 놓고 보면 나만 손해보는 거죠. 이게 연대납세 의무예요. 납부를 하면 이 관계는 이제 단절이 됩니다. 단절되고 D가 A, B, C에게 청구권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배우면 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요 구상권 청구가 민사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A, B, C, D 관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 글자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원수. 나중에 왼수가 됩니다.
D가 나중에 A한테 일단 전화하면 A가 뭐라 하냐면 고맙다 그래요. 고마워. 아, 네가 내 거를 갚아줬구나. 근데 이 D는 무슨 생각하냐면은 이 사람 재산이 4천만 원 있는 걸 알지요. 이러다 보니까 이 재산 중에 나를 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A입니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가지고 제기해야 되니까. 못 줍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계속 전화하니까 이제 A가 뭐라 그래. 귀찮으니까. 나중에는 없다 그래. 그러죠? 없다 그래. 이 사람 별명이 뭐가 되냐면 없다 그래. 없다 그래.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는 그 전화 받는 직원한테 없다 그래가 되는 거예요. 이 별명이.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A와 D는 원수가 됩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 연대보증 아시죠? 연대보증하고 비슷합니다. 연대보증 쓰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 그러잖아요. 이래서 그래. 이래서요. 일단은 요거는 전액을 청구하고 결국 항상 이 연대납세명에 나오면 항상 뭐가 되냐면요. 전액입니다. 전액. 전액. 그 다음에 뭐가 나중에 뭐가 있다고요? 구상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상식에 안 맞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아요. 무지하게 억울합니다. 상식이 아니에요. 왜? 얘를 안 거쳤잖아. A를. 상식은 뭡니까? A한테 4천만 원 받고 6천만 원 나한테 받는 게 상식입니다. 그럼 6천만 원이 뭐가 됩니까? 부족액이죠. 이건 상식이에요. 그럼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A라는 본래 납세의무자를 뭐라 하냐면 빨가벗겨라. 4천만 원 받아라.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세법용어로 이거를 체납 처분이란 말을 씁니다. 돈 못 받은 거를 어떻게 처분해서 돈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용어에 불과합니다. 그냥 이것만 대충 들어오시면 돼요. 체납 처분 후에 두 번째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이제? 그렇죠. 부족액이 나오죠. 부족액을 갖다가 부담하는 거 이게 제2차 납세 의무입니다. 근데 제2차 납세 의무는 상당히 상식적이죠.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굳이 틀릴 일이 없어요. 요거는 오로지 나온다면 틀릴 거 뭐냐? 체납 처분 후란 말이 항상 붙어요. 자, 연대납세는 체납 처분이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본래 납세의무제 필요하지 않죠. 직접 오니까. 근데 이거는 뭐가 필요해? 본래 납세의무제 뭘 필요로 하죠? 체납 처분을 해야만 뭐가 나와요? 부족이 나와요. 절차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대납세 의무는 체납 처분 후에만 진행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틀린 거에 맞는 거야. 틀린 거죠. 근데 이거는 제2차 납세 의무는 체납 처분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돼요? 틀린 거죠. 외울 사항이에요? 이해할 사항이에요? 이해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를 해야만 뭐가 나와요? 부족액이 나오잖아요. 부족액. 제2차 납세는 부족액이라는 얘기예요. 부족액. 여기는 뭐야? 전액입니다. 여긴 부족액이고 여긴 전액이니까 부족액은 뭘 해야 나오는 거예요? 체납 처분을 해야만 나오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떤 말로 돌려놔도 문제가 요게 4개가 나와요. 맞는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그죠? 그리고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면 문제가 8개가 나와버려요. 그럼 이해를 못하면 8개 다 외워야 돼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개. 자, 그러면 이 연대납세의무나 제2차 납세의무는 이거는 무조건 납세자가 그 세무서 직원이 할 수는 없고요. 뭐 해야 되냐면요. 법에 정해져 있어야만 적용을 합니다. 법에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세무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람한테 연대납세를 지운다든가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